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올해 들어서도 지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은 벌써부터 좀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봄 재계약을 앞둔 현 시점에 이 실수요자들은 지금 바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수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챙겨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돈 많이 버셔서 저희 부동산 가이드를 찾지 않아도 계속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라이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좀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하게 와닿고 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전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내년 이렇게 갱신이 있는데 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마땅한 데가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이 유독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다주택자분들도 계시고 1주택자도 계시고 무주택자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월세 값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봄철 됐을 때, 여름철 됐을 때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신다 그러면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꼭 내 집 마련을 하셔야겠고 특히나 생애 최초로 구매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출을 꼭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2주택자, 3주택자, 뭐 1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셔서 꼭 나중에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노후 좀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세미나와 또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한번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세미나부터 설명해 주시죠. 동산이용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에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화를 하셔도 자리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꼭 전화하셔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있을 세미나 참석을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내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주 목요일마다 쉬지 않으면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이 딱 일주일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곧 있으면 2월, 3월 이렇게 이어질 텐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유독 봄철에 강세를 보였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쯤이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그럴 흐름이 이어질 텐데요. 이런 흐름 빨리 타실 수 있는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세미나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해가 바뀐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벌써 또 일주일이나 지났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람이 좀 듭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강의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경매 강의 꾸준히 했었는데 사실 좀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거든요, 팀장님. 사실 경매 강의하시는 분께서 워낙에 이제 자산이 있으시고 좀 여유로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약간 근태가 불량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강의가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있었는데 연말에 이제 휴가를 한 달 쓰시겠다고 하셔서 강의를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10시 반,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경매 강의가 이어지는데 확수경제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만 이 유료 강의 무료로 1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반값에 부동산 살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강의하시는 분도 쉬셔야죠. 근태의 불량이라니요. 네, 아무튼 다시 재개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상담에 앞서서 이슈들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재개발 그 안에서도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발표가 됐다고요, 팀장님.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1월 5일이죠.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한 조례를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는 조금 됐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된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되냐? 기대감에 좀 휩싸여서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불이 나게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오늘 설명 꼭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함은 예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와, 재개발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재개발이 돈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나 재개발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재개발 종류 중에 하나인 이 도심복합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도심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도심에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제가 항상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심에서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의미를 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발 사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정비하다, 그러니까 고쳐서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맹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니면 뭐 토지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그런 것들을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합된 두 개가 합쳐진 뭐 흔히 얘기해서 짬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노후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좀 완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6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서울만을 의미를 합니다. 서울 안에서 20년 이상의 노후도, 그러니까 건물이 뭐 상가가 됐건 뭐 주택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20년 이상만 되면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 단계의 축소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단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단계가 축소되면서 시간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냐. 개발이 좀 빠르게 끝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이 용적률을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한 뭐 4층, 5층 정도밖에 지을 수 없었던 건물을 뭐 7층, 8층까지 지을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몇 층 더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짓게 된다면 그만큼 수익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스피드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조합 방식이 아닌 사업. 이 조합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뭐 조합장이라든지 조합 임원이라든지 이런 싸움들, 알력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신탁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기준 안에만 부합하는 사람을 하나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민간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정비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전문가가 하는 그 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밥만 먹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도시정비와 관련된,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문성과 명확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속도를 더 높일 것이다, 효율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밀 복합 개발, 촘촘하게 높게 지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의 유형과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장 거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 그리고 주요 중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거 중심형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거 같은 경우에 재개발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 재개발로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주상 복합 플러스 여기에 호텔, 위락시설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넣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중심 지역에서 좀 협소한 면적의 그 사업지라든지, 아니면은 좀 동의율이 잘 안 나왔던 그런 지역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곳에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곳들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부여가 됩니다. 먼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1.2배, 120%를 더 쓸 수 있는 것인데, 완화된 용적률 한도를 가장 아랫단에서 본다면 360%까지.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를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300%까지 쓸 수 있는데, 이것을 1.2배 더 부여받으면서 최대 360%까지 60%를 더 올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배, 그러니까 140%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500%까지 쓸 수 있는 그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씀으로써 200%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장 거점형은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긴 조금 어려운 유형일 수 있는데요. 이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 이 도시혁신구역을 통해서 화이트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덩어리 밑에 이제 흰 도화지를 깔아놓고 내가 스케치하는 대로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대부분 강남 업무지구, 종로 을지로 일대의 중심 업무지구 CBD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의도 중심 업무지구, 이런 곳에서 벌어질 유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주거 중심형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을 좀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따끈따끈하게 이틀 전에 나온 것이 이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권 중심 지역,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선도로 폭 20m의 대로가 접해져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지, 이 결절지라고 하는 것은 겹치는 거죠. 예를 들면 버스도 지나다니고 지하철도 지나다니고 GTX도 지나다니고, 이런 곳들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어야만 성장 거점형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면적 자체는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1,512평?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1,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이면은 무조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 단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공동주택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면적이 법 자체에서는 2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은 대략 한 4,500평쯤 되려나요? 대략 한 6,000평쯤 되겠네요. 6,000평쯤 되는데, 이 평수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업 예정 구역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제곱미터 이하라고 했을 때 30% 이하니까 최대 2만 제곱미터 이하.
만약에 사업 예정 구역이 5만 제곱미터다. 그러면은 30% 이하니까 15,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2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 거기는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성장 거점형으로. 근데 서울은 더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거의 절반 면적이죠. 예, 이런 절반 면적 정도 수준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는 많다. 성장 거점형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주거 중심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자체에서는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하는 그 범위를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그냥 풀어줬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업을 하는 구역, 내가 재개발을 하고 싶은 그 구역이 있다고 하면 그게 50% 이상이 역세권인 지역.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반경 뭐 몇 미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따졌다고 한다면, 제가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승강장에서 점을 찍어놓고 직선거리로 350m 이렇게 찍어놓고 그 350m의 기준이 이렇게 딱 마련이 되면 350m 동서남북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아니라 네모나게 아니면 영 모양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거리가 반경보다는 더 넓어지는 그런 역세권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그리고 사업 시행 면적 전체가 역세권에다가 공장 비율이 10% 이하인 지역, 미만인 지역이죠. 미만인 중공업 지역인데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몇 군데를 또 찾아봤습니다.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주거 중심형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소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잡아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000평 이상 그리고 18,000평 이하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세대수로 치면은 뭐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대단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여기에서는 역세권 350m 이내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서울시에서 500m까지도 확폭시켜 주겠다, 500m까지도 더 넓게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년 이상 노후도가 60% 이상인 곳에서만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 법에서는 20년 이상 그리고 노후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게끔 풀어져 있습니다. 서울은 유독 이제 난개발 방지 그리고 투기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공동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10,00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기준 자체는 가장 법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센티브다, 인센티브로 받은 그 용적률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것의 절반을 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줬다 뺏어도 그만큼 내가 여기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은 그만큼 더 좋아진다. 그리고 할 수 있잖아요. 노후도가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못하는 지역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로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 거점형으로서 도심복합 개발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도심이나 부도심 일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심 업무지구, 서울의 3대 중심 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용산, 뭐 상암수색, 마곡, 그리고 가산 대림, 창동상계, 그리고 잠실 이런 일대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혁신구역, 화이트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뭘 짓건 간에 신경 쓰지 않겠다. 예,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또 눈여겨보신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직접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나 가공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왼편에 있는 것이 역세권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세권과 공장의 비율, 이 중공업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들 2개를 가져와 왔습니다. 제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무슨 역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만 알고 싶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세미나에 오신다고 하면 친절히 알려드리니까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게 250m 선일 겁니다. 빨간색 선이 250m 선인데 제가 지금 노란색 선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 선이 350m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까지 이렇게 되놨는데 이게 500m입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요.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찾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다. 특히나 역세권 안팎으로 노후도만 충족이 된다면, 면적만 충족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구역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정을 하면 뭐 어디든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역세권 안에서 공장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에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다. 그러면 이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4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1.2배만 받는다고 치면 480%거든요. 굉장한 사업성이죠. 보통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200%, 250%의 주택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들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400%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층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지역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고요. 이 사업 준비 과정과 사업 진행 과정, 완료 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시행 예정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정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예전에는 막 이제 추진준비위원회 아니면은 뭐 정비사업체 이런 사람들이 동의서를 진구받고 이랬던 거 생각나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재개발은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업 시행 예정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누구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일단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 주택공사죠. 그리고 SH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뭐 GH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보통 신탁이나 리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주민들도 20명 이내인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 예정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예정자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업 진행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 준비 과정에서 소유자의 25%, 4분의 1만 충족이 되면 가능하고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이 정도만 충족이 된다라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게끔 이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마련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반 제한을 공고하고 뭐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내용인 거죠. 설명회. 이런 설명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도 개발 사업하게끔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할 때에는 동의율이 좀 올라갑니다.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은 절반 이상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뭐 일반적인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재개발 사업할 때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여기에 기준을 잡고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 혁신지구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이 신청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일 이전의 날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어떻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 마음입니다. 서울시장이 이때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지면 그 전에 이제 지어진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신탁사 아니면은 뭐 리츠 운영사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우리는 그냥 공공으로 하고 싶다. 공공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LH, SH 뭐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시공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짓는 사람들, 건설사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인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구역에서 얼마만큼의 몇 층짜리에 그리고 면적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이 부분부터는 일반적인 재개발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에서 또 우리가 조합원 분양 이렇게 받는 것들 그리고 종전 자산 평가를 꼭 받아야 되죠. 뭐 비례율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일반적인 재개발이랑 똑같고 그러고 나서 이주 및 철거, 착공하고 일반 분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준공하고 나서 이전 고시를 하고 환지 처리가 되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마무리가 돼서 권리가 확정되는 이 구조로 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이 결합된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의 차이점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사업, 활성화 사업과 장기전세 주택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후도 요건에서는 모아타운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도심복합 개발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건물이건 간에 상관없이 20년 이상의 노후도 60%만 충족이 되면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니까요. 최대 면적 같은 경우에는 6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이는 주거 중심형에만 해당이 되고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최대한 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뭐 진짜 뭐 흔히 100만 제곱미터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제곱미터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면적이 좀 컸었는데 이게 지금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변화하면서 면적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3만 제곱미터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동의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동의율을 조합 설립이 가능한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조합 설립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75%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70%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고 재개발은 아직까지도 75%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재개발이 70%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암만 떨어져 봐야 도심복합 개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동의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는 3분의 2만 받으면 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확실히 동의서 진구하는 것도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조합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개발 일반적인 사업들보다 훨씬 전문성은 뛰어날 것이다. 물론 그만큼 돈은 더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용역비를 받죠. 용역비 같은 걸 받는데 그런 거 내더라도 사업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사업 기간 단축할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돈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사업에서는 서울에서 지금 모아타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은 막 못해도 1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으니까 모아타운이라도 들어가자 하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꽤 많이 벌어가신 분들도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규모 현장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좀 잘게 쪼개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모아타운 하거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도심복합 개발 사업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가 좀 크죠. 그래서 재건축도 가능하고 재개발도 가능한데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을 재개발에다가 입혔을 때 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공공이 기획해주는 그 앞단, 구역 지정까지 하는 그 앞단에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거의 한 3년 정도 줄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통합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을 좀 많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한 단계를 최대한 줄여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심의들을 적용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이 오세훈 시장이 이걸 많이 밀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장이 이 도심복합개발 조례를 좀 많이 늦게 발표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 때문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이제 혼합돼 가지고 사업이 하나 더 만들어졌잖아요.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 이 법률 자체가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도심복합개발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부분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해서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동의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사업 단계가 다른 사업들보다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역세권 사업보다는 면적이 좀 더 넓고 그리고 상급지에서 해도 사업성이 뛰어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동의서 진구하는데도 좀 여유롭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만큼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원주민 입장에서는 분담금이 좀 낮아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상부상조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싸움 발생 가능성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 자체를 그냥 이제 내 땅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업체죠. 시행자. 그 사람에게 이제 다 이렇게 맡겨놓고 사업을 진행하게끔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 간 싸움은 없는데 이제 업체와 원주민 투자자들 간의 싸움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공공하고 민간의 차이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공보다는 지금 이제 정리가 된 민간이 훨씬 낫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좀 그림이 명확했으면 이게 정말 좋은 거거나 하고 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현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신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 경험이 하나하나 늘어나야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신규라는 부분이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모든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을 해도 좋은 거고 여기를 못하는 사업지라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 시행자 갈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분이 큰 소유주,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좀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할 때 반대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안 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놔 봤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도심복합개발법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가 이어진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투기가 과열이 되거나 투기 의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여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야 되겠다. 아니면은 투기 과열지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여 있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다 묶여 있기 때문에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일반적인 재개발지를 갖고 있어서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관리처분 받고 그러니까 분양권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얘가 또 5년 안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단 이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개발 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규제 지역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재당첨 제한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확인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규제 지역에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분양, 이거 같은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소규모 재개발 사업, 뭐 아니면 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모아타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심복합개발 사업지를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거 재당첨 제한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실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상관없다. 얘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모아타운 하나 가지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도심복합개발 사업지 하면은 이건 못 받을 수 있는데 재당첨 제한에 걸리니까. 근데 도심복합사업과 모아타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둘 다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에 관련된 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뭐 시도지사 등이 이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지정 고시가 되는 날 아니면 고시 전에 별도로 기준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쪼개기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도심복합개발법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서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업지는 정해지지도 않았고 시작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 여부를 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지로 탄생할 수 있게 하는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세미나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있을 그리고 매주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도심복합개발 사업 질문하신다 그러면 친절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도심복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꽤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요. 도시도 좋아지고 주거도 안정되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한 이제 재개발보다는 좀 여러 이점들이 있네요. 기간이 단축이 된다든지 용적률 인센티브 또 역세권 범위도 이제 더 가까워진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들도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이외에 이제 도심복합 개발 사업의 뭐 절차 그리고 장단점 또 마지막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 안에서도 사업의 내용이나 이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례 사항도 다르고요. 살펴보셔야 되고 비교하셔야 될 부분들이 꽤 여러 보입니다. 한 끗 차이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외에 또 오프라인 자리 있잖아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소는 같지만요. 다른 날짜와 다른 시간에 이제 경매 강의도 이루어집니다. 역시나 화면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강의 다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세미나와 경매 중에 각각 관심 있으신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증 또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44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주택수 배제되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해도 취득세가 12%가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투자금은 2억 정도인데 물건들이 애매해서 영등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까 합니다. 지인들은 오피스텔 사는 걸 극구 반대하는데요. 전문가님 의견 어떤지 여쭙습니다. 사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벌써 3주택이나 보유하셔서 재테크를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인데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보고 계십니다. 지역이 영등포인데 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팀장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3주택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시는 것보다 파시는 게 먼저 맞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왜 그런가를 좀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12%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규제 지역에서 샀을 때 3주택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이만큼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금액마다 다르지만 뭐 6억 이하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1%가 나오는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가지고 이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차명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오피스텔이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채수와 상관없이 4.6%의 취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도 거의 한 4배 내는 것이지만 오피스텔이 엄청 비싼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넓고 고급 오피스텔이 아닌 이상 이게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규제 있을 때 예전에 좀 고민해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로 갔다가 재건축지로 갔다가 재개발지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 오피스텔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그런 불장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거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오피스텔 고려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지방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리고 오피스텔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영등포를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영등포라고 하는 지역이 좀 바운더리를 좀 크게 잡으면 뭐 동작이라든지 양천이라든지 그 사이에 껴있는 지역인데 일단 여기가 여의도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어느 쪽을 보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뭐 이런 지역들도 오피스텔이 있고 이런 지역들도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다만 아마 가격대가 2억 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억 정도 내면은 이쪽 일대에서 다뤄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영등포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 그러면 좀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의도 자체가 거의 서울에서는 중공업 지역으로는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면적이 가장 넓고 그만큼 용적률을 뺄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여기에 오피스텔이 있고 낮은 저층 주거지가 있고 그런 지역들은 투자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의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경일로 일대를 뚫고 지나가는 이 지역 중에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등포 자체가 지가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개발될 곳들이 만약에 편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인근에 인프라가 좋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더 세도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가격도 영등포 안에서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은 뭐 10억 이상은 기본이고요.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영등포 일대에서도 영등포 구 안에서 양평역 일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당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들의 이제 투자 금액이 적다.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내 주택수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투자하겠다 그러시면 오피스텔 분명 대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디를 사야 되냐. 그럼 오피스텔도 몇 군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데는 어딜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개별 상담 요청하시거나 세미나 참석하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3주택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피스텔 영등포 지역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에서 이제 어느 위치 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뭐 직접 임장도 나가보시고 좀 결정 쓰시면 저에게 추가적으로 또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문자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29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대방 일대 다뤄주신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다. 신대방역 앞에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지 3룸 빌라 보유 중인데요. 시공사 선정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듯합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향후 가치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의견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대방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게 아무래도 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이.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신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이 이제 대림이라든지 뭐 금천, 관악 이런 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 평가가 좀 절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호선 라인을 타고 그 중심 업무지구 아까 3대 업무지구 말씀드렸잖아요. 뭐 종로, 을지로, 시청, 광화문 이쪽과 여의도와 강남을 30분 이내로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신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 2호선의 수혜를 누리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기존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이제 출퇴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뭐 대림동이나 뭐 아니면 남구로 일대가 중국인들,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신대방이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둥지 내몰림이라고 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재개발을 하거나 뭐 개발을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젠트리피케이션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지역이 아마 이쪽일 거예요. 장기 전세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 여기가 아마 한화가 좀 공들이다가 지금 시공사 선정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투자 금액이 꽤 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7, 8억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금이 7, 8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규모가 일단 자체가 좀 크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또 이제 여러 군데 붙어가지고 1군 시공사 중에서 좀 난다 긴다 하는 그 시공사가 붙어버리면 건설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브랜드 자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2호선 역 앞에 신축 아파트 딱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도 지금 기점으로는 20억대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34평 기준으로요. 앞으로는 30억대 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안전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얘도 거의 뭐 못해도 10억 이상은 벌어가는 그런 구조구나. 1년에 뭐 한 거의 1억 이상 벌어가는 그런 구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유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시공사가 어디가 선정되는지 좀 이제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마 가장 먼저 끝나는 사업지가 될 거고요. 지금 이쪽 일대나 뭐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되거나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엑시트를 한번 하시고 이쪽으로 갈아타셔도 또 한 번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망 굉장히 좋으니까 안심하시고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망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강의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세미나부터 들려주시죠.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제가 연말연시에 토요일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토요일이고 목요일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그만큼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동산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도 지역들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매주 수요일마다 경매 강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매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서만 500억 자산을 달성한 자산가가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고, 원래는 유료 강의나 박스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께만 1회 한정으로 해드리는 그런 강의니까 올해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나 돈 꼭 벌어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신청하셔서 다음 강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성일 팀장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